갑자기 자기야 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고 나가진 않았어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했어요.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법원을 가지고 논 거고 검사를 가지고 논 거고 다 가지고 논 거예요. 이제는 사진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상도 그렇고 딥페이크라든지 우리 핸드폰 어플에도 조금만 보면 다 합성을 가능해요.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오고 UFO도 나오고 막 맞아요. 그래요. 이건 1838년에 다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파리에 있는 탕풀 거리를 찍은 거거든요. 네. 근데 최초의 인물 사진이에요. 인물이요? 이 사진 속에서 인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물이 어딨지? 네. 인물이 어딨지? 창도 한번 보시고 인물이요? 예, 사람. 와, 충격적인데? 네. 길에 지금 네. 서 있는 저 사람 얘기, 그림자인가 저건? 만약에 법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저거 그림자 같은데요? 그러면은 나가라 그래요. 그렇겠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시면은 아까 저 화면에 바로 중앙 부분에 한 남자가 발을 이렇게 올리고선 예,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구두를 닦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에 이게 낮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마차도 있고 막 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없죠.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주말? 주말? 사진 좀 찍겠다고 약간 비켜달라고 약간. 사람 통제하고. 저 때는 사진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라. 사진을 모르는구나. 뭐지? 사진 자체가 빗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빗을 그대로 담는 거. 그게 사진입니다. 근데 왜 주변에 거리에 사람이 없느냐? 그거는 촬영 시간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약 10분 이상 걸렸어요. 그 10분 이상 장노출을 주게 되니까 마차라든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저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네. 그러니까 사진이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저 분만 나온 거고 나머지는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걸 몰랐을 경우에 우리가 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렇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 해석 자체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최초의 사진 자체가 구라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최초에 발명했던 사진은 이거보다 더 긴 10시간, 20시간 걸렸어요. 20시간을 노출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서 있고 사람 찍힐 수가 없겠죠. 사물만 찍을 수. 그리고 건물을 찍더라도 그림자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 자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인터넷에 올라온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얼굴이 저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삽성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법원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합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또는 지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진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미국 송조기 입으신 분? 저는 파란색 옷 입은 티셔츠 네. 입으신 분?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점점 막 생기죠. 근데 이런 위변조 분석이 과거 제가 2010년 전에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별로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돋보기로 크게 보는 거. 그 정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와. 뭐예요? 와. 검은색. 네. 와, 이게 검출 맵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토샵으로 리터칭된 흔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와, 소름. 그러면 왼쪽에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이 조작된 게 명확하죠. 얼굴만 딱 잘라서. 와,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저 송조기 입으신 분 너무 죄송한 게 얼굴이 몸이랑 너무 대칭이 안 맞아서 네. 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 죄송합니다, 진짜 저분에게. 맞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와. 예전에 분석이 뭐 빛이 방향이 좀 이상하다, 어설프다, 비율이 좀 안 맞다, 이런 식의 분석 기법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는 조작이 됐다 안 됐다는 걸 검출을 해요. 숨길 수가 없네. 근데 이런 연구를 제가 왜 했느냐? 2010년 때부터
조작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조작하고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저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눈은 또 믿을 수 있나? 전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영상 사진도 믿을 수 없고 우리 눈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귀신 영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귀신이 보여요 영상에서? UFO가 찍힙니까? 조작된 거 아니에요? 많은 질문들을 해요. 네. 제가 여기 귀신으로 의심될 만한 영상을 하나 꺼내왔어요. 조작되지 않은 거예요. 조작되지 않은 거요? 네, 원래 불 끄고 봐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불 끄고 봐야지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 한번 와, 보세요. 이런 자, 영상. 밤에. 와! 서 있었어. 다시 한번 보시죠. 서 있었어. 길가에 저기 아예 도보도 아니잖아. 오 마이 갓. 귀신인 것 같으세요? 귀신이다. 너무 귀신이다. 무섭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그 거리에 흰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머리 또 이렇게 커먹고 아무것도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 하얀 소복이네. 없죠 얼굴 같은 것도 하얀 소복. 소복 입고 저기에 가만히 이러고 서 있어요. 와. 실제로 블록박상 영상을 보게 되면은 네. 핸들 틈에서 아이씨 삐삐도 나와요. 아 왜냐? 너무 짜증나지. 놀랐어요. 예, 저걸 봤으니까. 실제로 그 사람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저기에 가만히 술 취해서 계신 거예요. 네, 위험한데. 더 무서워. 근데 아니 평상시에 저런 옷을 입어요? 디테일을 좀 증폭시키고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뭐 괜찮은 옷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밤에 저러고 있으니까 왜 저기 있어? 깜짝 놀래죠. 한 어떤 분은 귀신이 진짜라고 믿는 순간 집요해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네.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것도 보인다고 계속 얘기해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근데 국정원 티즈 사건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국정원 내에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발견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티즈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한 분이 티즈 빨간색 티즈를 타고 숲속에서 자살한 채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사진을 보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실제 사건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채로 발견된 거의 현장이고요. 네. 우측은 1km 반경 안에서 CCTV에 찍힌 거예요. 네. 이 두 사진에 좀 차이점이 있나요? 난바판 색깔. 네. 오, 초록색, 하얀색. 네. 이거 바꿔 진짜 차 바꿔치기 된 거 아니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색깔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차 같아요. 다른 차 같죠? 네. 이게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전국을. 이거를 이제 경찰청에서 분석을 들어갔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현장에서 동일한 티즈, 녹색 번호판인 티즈를 가지고 현장에 갖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야 어떻게? 우측에 있는 거는 고해상도로 찍은 거고 왼쪽은 사건 현장 당시에 있었던 CCTV로 촬영된 거예요. 녹색이 흰색으로 보이죠. 또 한번 신기한 거 찾아보세요. 차 색깔도. 근데 네. 밑에 차선 맞아요. 노란색도 그쵸. 흰색으로. 이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봤어야 됐어요. 번호판만 본 거예요. 다 본 게 아니고.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화질 상태가 저하되면서 저랬을 수도 있고요. 특히 영상을 출력하면서 압축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빛이라든지 컬러 패턴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또는 강한 빛에 의해서 빛의 난반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아니 이런 거는 케이스가 좀 국한되지 않냐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오세요. 나는 내 지인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거 색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이다. 그 어디 가서 알아보신 거예요? 했더니 우리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렇듯 우리는 영상 안에 아주 못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상은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고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에서 저 같은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다음 것도 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일러스트 그림 있죠? 네. 뭔지 아시겠어요? 계곡? 계곡? 이은혜 사건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은혜 사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예. 처음에 그 영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다고 했어요. 거기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은혜가 담배를 한 손에 물고 있고 웃으면서 남편이 수박을 깨다 머리가 아파서 막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웃어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이 사건을 몰랐으니까요. 검찰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봤어요. 오픈되지 않은. 거기에 보면은 이 남편은 계곡에서 저와 그림과 같이 쪼그리고 무서워서 앉아 있고 같이 동행했던 남자들이 둘이 올라서서 다이빙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이빙하기 직전 장면만 있고 다이빙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뛰어내리는 장면이 없고 준비 자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이빙 하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찍어야죠. 그러면 그 영상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이빙하는 영상은 없고 저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 일시가 8시였고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한 시간이 10시였어요. 남편이. 근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23시, 11시에 수정된 게 확인이 됐어요. 1시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화질도 2배, 3배 압축이 돼 있는 상태고 중간이 끊어진 것 같은 현상들도 있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1시간 만에 핸드폰을 꺼내서 사건 영상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제 가공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어쨌든 지금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지금 항소해서 계속 재판 중이긴 한데 이제는 큰 사건, 살인 사건에서도 저런 조작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을 좀 한번 볼 텐데요. 부산의 한 다방에서 여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돼요. 흉기로 40회 이상 찔려서 사망을 하셨고 낙동강 하류 바닷가에서 포대자루에 묶여져서 발견이 됩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카드와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거기 가서 ATM기나 이런 거 확인하면 CCTV 있으니까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화질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 CCTV 자체도 원본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전단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때 수배했던 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게 답니다. 얼굴이 없어요. 와, 못 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요? 진짜 안 보인다. 그래서 그 한 장밖에 없는 한 뭐 2장 되는 사진, 유력한 사진 중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서 미제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미제 사건으로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제 사건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이 전단지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근데 사건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목격자들이 진술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얘가 범인인 것 같다고 한 사람들을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360도로 촬영해서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동일인인지 봐달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귀밖에 없었어요. 귀요? 귀. 우리 그 여권 사진 보면은 귀 나오게 찍죠. 귀 나오게 찍죠. 네. 귀 나오게 찍는 이유가 있어요. 지문과 같이 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귀를 나오게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찍더라도 먹으셨으면 옆으로도 찍고 앞으로도 찍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귓바퀴 형태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용의자를 잡아서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을 추려서 귀의 형태를 각도를 잰다든지 3차원으로 귀의 귓바퀴의 형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그 용의자의 귀하고 일치도가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신기하다. 매우 높다고.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영상 분석 기술이 발달되지가 못했어요. CCTV도 막 필름으로 찍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귀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동일인인지 분석하는 기법들을 좀 적용하게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오니까 본인이 맞다고 시인했어요. ATM기 찍은 사진이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나는 돈만 뽑았다. 아, 죽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여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가방 안에 쪽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죽이지 않았다. 증거가 없구나. 영상 분석학은 네.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네. 확인할 뿐이지 나머지 사건의 네. 기원은 알 수 그렇죠. 없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인 분석하는 것들이 사건이 좀 많이 더 생겨요. 지금 또 보여드릴 2014년에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청부살해 시켜서 죽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같은 이미지예요. 뭐야? 네. 네, 해골 막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도 없었어요. 이 인물이 이제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우측과 같이 이렇게 얼굴 형태가 특정이 약간 돼요. 옆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특정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용의자로 특정됐냐면은 사건 살인 현장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건 전에도.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경찰이 특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고. 그 사람이 동선을 따봤더니 어느 한 곳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 장면이 또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용의자와 수사 대상자 용의자 이 두 사람이 특정이 된 거죠. 근데 모든 범죄자들은 잡히면 본인 아니라 그래요. 동일인인데 사진에 찍혔는데 나 아니에요. 본인 아니라고. 발뺌하죠. 그러면 경찰도 다른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장 계측을 한다든지 또 얼굴의 윤곽선을 분석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장 용의자하고 수사대행자 용의자인데 얼굴의 특징들을 따 보니까 그 유사한 각도로 촬영됐을 때 얼굴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식별이 됐어요.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마라인. 아, 머리. M자 이마 M자 이만지 아닌데. 내한테 탈모. 이 사람 탈모가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탈모 영상을 보시면은 야,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아, 저 뒤에 탈모 동그랗게 있네. 네.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이거 외에도 또 유력한 단서가 된 게 걸음걸이 패턴이에요. 걸음걸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 전지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맞아. 이상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똑바로 걷는 사람도 있고 팔자로 걷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어쨌든 이런 법보행이라고 해서 걸음걸이의 패턴을 가지고 동일인인지 아닌지 하는 분석 기법도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저 사건 의뢰인 중에 CCTV에 찍혔어요. 근데 본인이 자꾸 아니래요. 걸음걸이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 때 오신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했더니 다르게 걸어요. 네. 연습하고 오셔가지고. 말해주면. 네. 유주의 서스펙트처럼 영화에서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저는 근데 들어올 때 장면을 CCTV에서 봤어요. 우리 사무실에 CCTV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력한 단서로 사용되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혹시 보시다 보면은 CCTV에 있는 사람 얘 찾으면은 야, 얘 분석해봐. 그러면 띠디디디 해서 막 사진 들어가다가 띠디 하면서 100% 막 나오고 그런 거 있죠. 그거 진짜 아니에요? 예전까지는 영화였어요. 이젠 가능한. 네. 와 멋있다. 진짜 예전에는 영화였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핸드폰 안면 인식 되죠? 되잖아요. 네. 그게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공항에 들어갈 때 찍고 얼굴 안면 인식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맞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면 인식으로 범인을 잡아요. 영화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얼굴인지 아닌지를 인식시킨 후에 특징점이 있는 좌표들을 추적을 해서 쭈쭈쭈쭈 하고서 다 따내요. 그리고 얼굴이 돌아가 있으면은 정면으로 돌아보게끔도 만듭니다. 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요. 여러분 혹시 CCTV나 블랙박스가 실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신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즘은 셀프 세차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어떤 제품을 사서 잊어버렸어요. 새 건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찾아봤는데 없어. 무조건 누가 가져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CCTV 좀 볼 수 있냐고. 제가 여기서 방금 제품 산 게 잊어버렸다. 탈수기에 넣었는데. 네. 또 바로 돌려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찾은 적 네.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았어야지 저한테 오래요. 그거 사는데 3,000원인데 의뢰해서 맡기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하네요. 네. 많이들 제가 한 사건 중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도박 같은 것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 도박이요? 밑장 빼기라든지. 영화에서 보던 밑장빼기? 네. 그런 걸 의뢰를 해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 이런 걸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60억을 날렸어요. 오. 3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60억을 날렸습니다. 60억을. 그 사람은 도박죄로 해서 한국에 송환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네. 도박할 수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 칩 하나에 100만 원, 1000만 원. 와. 차 한 대씩에 몰고 가는 그런 게임인데 저한테 의뢰 왔을 때 이걸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랬어요. 도박인 거 도박인지 내가 뭐 이거 할 게 뭐냐 했더니 세상에 법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왜요? 이 사람이 네. 사기를 당한 거다. 밑장을 뺐으면은 도박죄가 성립이 안 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머. 법적으로는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피해자지 도박을 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보니까 와. 딜러가 밑장을 빼는 장면을 찾아달라. 사기를 치는 장면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자기는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와. 근데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인가? 제가 영상을 지금 최초로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장면을 보시고 언제 밑장을 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밑장을 뺐는지. 밑장 빼기 장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지노 게임 시작됩니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내정 끝났다고요? 뺐다고요? 벌써? 안 보여. 근데 안 보여요.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크게 봐가지고. 네. 근데 제가 영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밑장을 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밑장을 뺄 때 일부러 잃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딸 때만 밑장 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계속 따기만 하면 의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잃어주고 1000만 원 잃어주고 1억 잃어주다가 한 방에 훅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분석하려면 뭔가 정보가 얻어야 있다 해서 딜러도 만났어요. 화이트 딜러라고 하고 블랙 딜러라고 하는데 화이트 딜러는 정상적으로 게임하신 분이고 블랙 딜러는 밑장을 빼거나 탕을 쓰시는 분은 블랙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화이트 딜러한테 만나서 물어봤죠. 밑장을 빼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빼는 거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카드를 그걸 탁 썼더니 홀짝홀짝으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홀짝홀짝홀짝으로 빼요. 홀짝홀짝으로 빼요. 그리고 빨간색 원에 빨간색을 딱 또 빼요. 거기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진짜 소름이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다 박수 쳤어요. 됐다. 와. 뺄 때 잘 보시면은 앞장을 뒤로 밀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뒷장을. 이런 식으로 빼는데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뺄 때 보면은 이 초보들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니까 나중에 들게 된대. 팔꿈치를요? 네, 이렇게 들어서 빼야 된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뺀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팔을 한번 보세요. 팔이 언제 올라갔는지. 자, 왼팔이요? 네, 카드를 뽑는 왼쪽 팔. 올라갔어. 둘, 셋, 넷. 와, 봤어. 많이 올라갔죠. 그러네.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이거를 프레임을 중첩시켜서 한번 볼게요. 5번째 팔만 저만큼 올라가요. 와. 저 패턴들을 계속 찾아냈어요. 저게 육안으로 앞에서 보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너무 빨라서. 네. CCTV가 있으니까 그나마 밝혀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밑장 부분에 대한 음영 부분을 주파수로 분석을 해보면은 아. 이 간격 자체가 달라지는 게 식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블랙필리한테 물어봤는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 저거는. 그럼 더 원래 잘한- 팔도 연습을 해서 올라가지도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팔을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잡아냈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죄를 받았어요. 네. 이번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 제가 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이때 이것만 하지 말지. 안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할까? 그럼 싸움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들? 싸움이 생기면. 그리고 상대방이 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치고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쌍방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싸움 중에 멱살을 잡혔어요, 한 여성이. 누라고 하면서 엄지손을 이렇게 꺾었어요. 근데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잡은 사람은 벌금이 200만 원인데 손 꺾은 사람은 벌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잡힌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억울하다. 억울하죠? 네. 그분도 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억울하다. 난 피해자인데. 근데 피해자 이런 거를 따질 때 유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요.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접촉의 정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다. 싸우질 말아야 되겠어요.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제가 맡기 전에 라디오로 들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고 재심까지 가서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아시죠? 재심 전문가. 그분하고 같이 했던 사건이에요. 2009년에 한 부부가 지인들과의 식사를 마치고 운전석에는 와이프가 앉았고 조석에는 술을 드신 남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산소 간다고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술 취하신 남편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위험하게.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경찰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실랑이. 술 먹은 사람이 범죄를 사모님하고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시죠. 왜 그러냐? 아니 그냥 다시. 뭐야.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경찰도 여러 명이서 붙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하면서 팔을 뒤로 꺾으면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음성이 나와요. 대표해. 찍었다 방금 들었어요? 영상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죠? 네. 네. 그걸 촬영하고 있던 경찰이 됐어, 찍혔어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어요. 이야. 근데 뭐 진짜로 꺾을 수도 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의 아내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증언 선서를 하고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앞에서. 꺾지 않는 걸 봤어요. 했는데 검찰에서 이 여자도 거짓말 한다면서 위중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와.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 아내는 맞게 얘기했다. 난 팔 꺾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검찰에서 남편도 위중죄로 기소했어요. 와, 미치겠다. 심지어는 남편은 벌금형이 나왔지만 아내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위증을 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아내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파면도 당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보이는데 그게 네.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꺾은 것 같아요? 경찰이 일단 혼자서 꺾어서 손을 네. 뒤로 뺀 것만 보여요. 아, 이렇게 꺾었을 때 안 잡고 있던데? 네. 잡은 게 맞아, 없어요. 맞아. 아무도 잡은 게 혼자. 왜가 중요해요. 재판에서는. 왜 안 꺾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아마 여기서 한 분씩 나와서 왜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려워. 어렵죠. 자세가 이상해요. 뭐가 좀 어설퍼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 와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게 아, 소리. 제가 실제로 사건 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누가 때리면 아 소리 잘 못 내요. 윽 소리를 많이 내지. 영화와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네. 영화에서 총 맞으면 하고 있죠.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윽 소리도 못 해요. 그냥 그냥 쓰러지는 아, 거. 그래서 악소리도 못 한다는 얘기가. 벌써. 네, 칼로 찔리잖아요. 네. 급소 찔리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실제 우리 영화는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법정에 들어가서 그런 의심을 갖고 저도 화질 개선해서 영상 분석을 해봤죠. 한번 볼게요. 화질 개선. 여기서 제가 아주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영상을 화질 개선시켜 보면은 팔을 꺾을 때 이분은 거의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저 경찰까지 손이 가려면은 가제트 손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가제트 손을 뻗어야 돼요. 쭉 나와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검사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받아쳤어요. 연속 프레임에서 팔뚝이 나왔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다. 나왔더니 새벽 2시, 1시예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차는 다 끊기고. 그런데 딱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요? 찜질방. 그래서 가장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시죠. 딱 가고선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박준현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만장일치로 무죄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건도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게 성추행 사건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CCTV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하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은 뭐 1년에 한 2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건씩도 들어와요. 2달에 한 건씩. 진짜로 성추행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할 얘기는 억울한 사람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 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본질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2019년에 중년의 한 남성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조카가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뭐든지 사건은 80% 이상 술에서 생겨요. 그리고 새벽에. 이 사건도 술을 먹고 새벽 한 3, 4시인가 그쯤에 또 술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느냐? 강은희 씨하고 강은희 지인들 중에 여성 2분하고 술을 또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강현 씨의 주장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와서 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추행을 하고 너네 집 잘 살아? 다 녹음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몰라요. 여기 심리학자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기억한 거와 영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이 돼 보여요. 그리고 영상에 이게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 생각해보면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억은 100% 옳지가 않습니다. 기억은 전 절대 안 믿어요. 그렇지만 영상은 진실을 얘기하죠. 증거라고 하는 거는 가게에 있는 CCTV밖에 없었어요. 화장실 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CCTV에서 재밌는 게 식별을 했습니다. 여기 술자리에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남자가 먼저 나가요? 먼저 갔는데? 그쵸. 네, 아까 여자가 먼저 여성분이 갔다 그랬는데 따라가네. 네. 그러네. 아, 입구가 하나라. 밑에 비친다. 밑에 비친다. 네, 맞습니다. 저 밑에 통풍구가 없었으면은 유죄가 확정이에요. 진짜요? 밑에 비쳐 뭐가 그러네. 밑에 저 통풍구가 강은 씨를 살렸어요. 저거? 저 통풍구를 통해서 제가 뭘 분석했냐면은 뭔가 보여요?
이 화장실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자 화장실 칸이 바로 있고 남자 화장실 칸이 이렇게 있어요. 나눠져 있네. 나눠져 있는데 네.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열면 남자 변기가 보이고 왼쪽 칸을 열면 바로 여자 변기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앞에는 세면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자는 보세요. 좌측으로 들어가려면은 문을 열어야겠죠. 네. 그럼 통풍구 사이에 문이 열리는 게 식별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인희 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면은 통풍구 사이에 들어가는 발이 보여겠죠. 네. 그게 없었어요. 여자 혼자 나왔어요. 남자는 나와서 바로 세면대로 가는 게 세면대로. 보여요.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확대된 영상이에요. 신기하다. 대박. 강인 씨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간다. 네, 통풍구 잘 보세요. 여자는 왼쪽으로 가겠죠. 자,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닫히게 보이죠. 오. 문이 닫히게 보이죠. 오, 문이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부터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다 돌려봐도 들어온 사람 없었어요. 혼자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야. 네, 뒤를 돌려보시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게 없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네. 아까 여자분이 들어갈 때처럼 그 네. 그림자나 문이 열리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혼자. 아직까지 안에 있는 네, 거예요. 혼자 계신 거예요. 네. 나오죠. 나왔어. 앞으로 가죠. 지금 나와서 앞으로 갔어요. 네. 진술이 잘못됐어요. 그러네. 남자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바로. 네. 그리고 실제로 여자 화장실은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무릎이 닿아요.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두 개의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고 이 통풍구를 못 봤을 때는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들이 피해자의 진술로 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봤지만 이걸 찾아내는 순간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들었어요. 희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긴 나오지 않지만 강현 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여자가 옷을 잡고선 끌어당기는 장면들이 몇 회 장면이 식별됐어요. 네. 뮤지컬 배우 하면서 있었던 소속사에서 퇴출이 됐고요. 그동안 계약돼 있는 모든 거 다 취소됐고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5개월까지 사시다가 억울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서 나오셨고 지금은 무죄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손해배상 같은 거 할 수 없나? 너무 화난다. 저는 한편은 그래요. 여자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면은 진짜 처벌 받아야겠지만 진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술을 드시다가 여성분이 술을 계속 많이 드시다가 마지막에 취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쾅 던지면서 옆에 남자한테 나 왜 만져? 내가 어딜 만지는데 했더니 취하셔가지고 다 만졌어. 다. 그게 죄가 아니고 술을 많이 먹으면은 그런 행동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목격자는 CCTV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개의 목격자. 이번에는 성추행범을 제대로 혼내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택시 운전기사. 한 여성을 태웠는데 술집에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여자는 의뢰인이 나를 취한 것 같다. 옆에 와서 만지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느꼈다. 근데 취한 상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간 난 봤다. 자기를 만지는 거를.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음성이 녹음되잖아요. 여성이 운전기사한테 아까 만졌죠? 아까 만졌죠? 그러니까 아니요 하는 장면도 나와요. 저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운전자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뒷좌석으로 간 적이 없다. 운전석 문을 연 적이 없고 뒷좌석 문을 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판사를 통해서 저한테 감정 신청을 했어요. 어떤 감정 신청이냐? 블랙박스는 전방을 찍고 있는데 자기가 운전석에 내리면은 미동이 있을 것이고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을 열고 닫는 그걸 분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자기 택시를 가지고 재현한 블랙박스도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재현한 걸 보니까 타고 내리게 되면은 우리 쿵쿵 소리 나고 이 하중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사건 블랙박스를 보니까 차량이 미동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질문 자체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미세한 픽셀을 통해서 분석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했어요. 결과는 내리지 않았다는 게 제 결과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택시기사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자기야 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야 자기야. 귀염둥이 이쁘네 막 이런 소리 들려요. 와.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너무 됐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지? 그랬더니 그냥 혼자서 한 얘기다. 그 얘기. 이상해. 예, 더 이상하죠. 근데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다 왔어요 이래요. 도착했어요 해요. 감정 요청 사항은 이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좌석으로 갔느냐가 핵심 사항인 거예요. 근데 그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안 되겠다. 데이터 다시 줘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블랙박스 안에는 아내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게 수사기관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검찰도 몰랐고 재판 과정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내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나가진 않았어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했어요. 넘어갔군요.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법원을 가지고 논 거고 검사를 가지고 논 거고 다 가지고 논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거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무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할지. 저는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원래 제가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좀 혼자 막 하는 걸 좋아해요. 그 넘어가는 장면을 100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영상을 만들어서 검찰에 줬어요. 따로. CD에 고서. 네. 그거는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가지고 논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 분석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진짜 법원 가서 한 2시간을 싸운 사건이에요. 2시간을. 한 20대 초반 중반 되는 한 젊은이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거의 집에 갈 때까지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사건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의 동료와 같이 차를 몰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차량이 정면을 오고 있었어요. 중앙선 사이에서 양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쿵 하고 받치면서 우리 아버지 조수석에 계셨던 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 양측 다 음주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넘어가냐. 아니 음주운전으로 뭐 벌금형 받을 수도 있고 뭐 상습범이면 뭐 징역형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넘어왔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져요. 근데 아버지는 감옥에 계셨어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찾아왔고. 그럼 뭐 가지고 아버지가 넘어갔다고 했나요? 했더니 아버지 차량에 있던 물건들이 중앙선 너머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문 기관에서 아버지 차량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맞다라고 분석 결과서를 내민 거예요. 모든 범인은 아버지로 지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전부 다. 이 사건은 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감옥에 계실 사건이에요. 차 한 대가 오죠. 라이트 비치면서. 네, 쿵 박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중앙선을 넘어갔을까? 왼쪽 차? 맞은편. 이걸 화질 개선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보여. 네. 왼쪽 라이트가 다 보였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왼쪽 라이트 안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영상 분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키워주십시오. 나이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테일 좀 증폭을 시켰어요. 그 중앙선을 보시면은 P1과 P2가 있는데
지금 P1, P2는 전방에서 오고 있는 차량의 좌측 라이트, 우측 라이트예요. 중앙선을 넘어왔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건 이겼다. 또 보물을 찾았다 해서 재판에 갔습니다. 이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저를 증인신문 하겠대요. 솔직히 이것만 보면 저 증인신문 할 이유가 없어요. 명확하잖아요, 이거. 네. 근데 재판부에 갔는데 저를 앉혀놓고 검사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몇 년 했냐? 영상 분석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냐? 학위는 어디냐? 왜 국가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넌 되냐? 못 믿겠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조작도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슴이 엄청 무너졌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조작됐니? 나의 학력을 문제 삼고 막 이러는데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했는데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의뢰인이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 아버지가 저 나왔습니다. 네, 무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강원도에서 횟집을 하는데 꼭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유죄 사건이 무죄가 날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유죄로 기소된 사건, 기소된 사건이 재판 통해서 무죄 날 확률 거의 없지 않을까요?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니까. 1%도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도 안 돼요. 무죄를 어떻게 받았는지 봤더니 재판부에서 국가기관에 다시 제가 했던 감정사고 분석 결과를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라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무죄가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아, 이 세상에 또 교훈을 얻었죠. 누가 욕을 해도 듣지 말자. 몇 년이야 듣지 말자. 제가 성숙해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법원을 간 일이 있거든요. 거기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땐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10년 했는데요. 그때는 5년밖에 안 됐어. 잠깐. 엄청난 차이네요. 10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게 나와요. 한 번씩 저렇게 무죄를 받았다는 결과가 저한테 들려오면은 다시 불끈불끈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막 탐험을 하다가도 아, 하기 싫어 하다가 누가 거기 보물이 있대. 그럼 가고 싶잖아요. 탐험하고 싶고. 그게 지금 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영상 분석해서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황 박사님이 포기하면 사실 진실이 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황 박사님 얘기는 당장 내일, 오늘이라도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 얘기 같지 않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1호니까 전 2호 정도 하고 싶네요. 전 2호 정도 하고 싶네요. 보니까 이게 굉장하네요. 네. 네. 왜 그 정의로운 사회는 진실을 탐구하는 곳에 많은 인재들이 몰리는 곳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진심으로 황 박사님과 같은 그런 소중한 분들 그리고 귀한 분들 필요한 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좋은 여건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낌없이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상식을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법률 상식. 네네, 이혼 법률 상식. 어떤 게 네. 있는 건가요? 첫 번째는 자동이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이혼이란 말은 무슨 말이신 것 같아요? 특히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이혼이 된다. 뭐 3년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법적 절차 없이 법적 절차 자동으로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그런 데서 오해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자동이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년, 30년이 되도록 이혼 수속을 안 밟으신 거예요. 이 어머님이 재산이 상당히 있으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남편과 절차를 정리 안 하다 보니까 그 정말 미운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져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다만 이제 3년 이상 완전히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실종 신고할 정도로 그걸로 이혼 사유를 삼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집을 나간 이후에 어딘가는 살아는 있는데 그냥 내가 안 찾을 뿐이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기의 육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뭐 생활비도 되지 않고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해서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비교적 매우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는 상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뭐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걸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불륜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아, 네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불륜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는 그러면 아무런 나의 이런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 배상받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간통죄로 폐지된 거는 형사법이 폐지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는 민법상의 정조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문제 제기를 해서 이혼 사유로 삼는다거나 또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이건 가능하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그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혼 방법은 협의 이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의 이혼. 재판상 이두 이혼. 가지가 실질적으로 네. 이혼할 수 있는 창구군요. 네. 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아시아에서 1위다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을 잘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이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핫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네. 검사. 휴대폰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검남이요.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3번째. 진짜 어려운데?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닭살 커플. 구구.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4번째입니다. 지지리. 지지리.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지지리.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굉장히. 이게 줄임말이구나. 이혼 여성. 금지된 사람, 기혼 남성, 미혼 기남미요. 기혼 남성, 기혼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의 카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어떨 경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비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걱정하지 말아라. 아,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구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어.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소 업체, 조사 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보를 못 구한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이 돈을 2배로 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상담 중에 그런 문자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괜히 좀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펀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얘기하니까요. 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네. 웬만한 제조사의 차들이 외부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 쓱 지나가다 뭔 소리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모든 내용이 다 발설됩니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하주차장에서 특히나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 블루투스를 좀 작게 해놓으시거나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전화로 아니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어떡해요. 네.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는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다 물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나쁘다.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청구 자체는 안 되든 안 되든. 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약간 많네요. 제가 놀란 통계가 있었는데 요즘 결혼한 것 자체가 인구 1000명당 4.2명에 불과한대요. 저도 애가 셋인데요. 우리 셋 애 중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데 또 우리가 연애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많이 조금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전 동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혼?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 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결혼한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씩은 조금 숨기고 싶어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면 재력도 드러나게 되고 부채도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할 때는 뭐 직업도 의사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요. 왠지 부부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거는
여성의 의류나 구두를 몰래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 하고 아, 저렇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어머나.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성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를 몇 칸을 사용해. 여자는 화장지를 어떻게 써? 이런 변태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이것이 과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내가 정말 속아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사유가 돼야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이 된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과거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계속 왠지 감추는 것은 사랑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아서 결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안 할 텐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즉시.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이 취소 소송을 네,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의 입장도 이해를 가죠. 결혼할 때 전에 혼인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특히 또 자녀가 있었던 것들, 재산 문제 어느 정도는 다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럴까? 법원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피해자였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아이를 내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그 관계는 단절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남들이 알았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의 비밀 같은 부분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두 부부가 갈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또 사실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할 때 어디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 이혼은 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야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투기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기간이 짧으면 투기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네.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보부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그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 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다. 네. 안 해야지. 네.